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에서 가장 작은 여객기인 에어버스 220을 타고 부산까지 간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버스 220-300 언젠간 한번 탑승기를 제대로 찍어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에어버스 220을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에어부산을 타고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기면서 대한항공으로 티켓을 바꿔서 탑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오늘의 탑승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 부산 구간 발권을 했고요. 원래 에어부산을 발권을 해놨었는데 발권 취소를 당일날 때리고 한 자리가 남은 걸 보고 대한항공 82,800원에 당일 현장 발권을 했습니다. 원래는 9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청소년 할인 혜택이 있어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고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동측 끝자락 부분이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탑승권 지류 티켓으로 받긴 했는데 바로 앱에 들어가서 모바일 탑승권을 받아서 애플 월렛에 집어넣었고요. 오늘 제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대한항공 1548편 5시 45분에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에요. 그럼 바이오 인증을 통해서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검색을 하고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항공기 탑승하러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오늘 탑승한 항공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45분 부산으로 가는 K1548편 5번 탑승구 오늘도 리모트로 탑승을 하겠네요. A220 항공기 리모트로 탑승해서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탑승한 항공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거의 바로 찍을 수 있었어요. 오늘 탑승하는 항공기인 에어버스 220 항공기를 착륙하는 모습 찍기 위해서 제주공항 3층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정도의 제주공항 모습이고요. 일요일 오후 5시 때보다는 사람이 적은 모습입니다. 보통 일요일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요일 오후에 제주공항은 되게 붐비고 비행기 티켓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들이. 물론 제가 오늘 산 티켓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긴 합니다. 자, 오늘 탑승할 항공기를 찍으러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탑승하는 항공기와 탑승하는 기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승한 항공기는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220-300 호텔리마 8314 항공기이고요. 기령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7년 정도 된 항공기입니다. 호텔리마 8314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도입된 에어버스 220 중에 마지막으로 CS300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항공기입니다. 원래 에어버스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 321, 320, 330 보통 3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어버스 220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앞자리에 2를 달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원래 이 에어버스 220은 태생이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항공기는 아닙니다. 봄바르디어라는 캐나다의 항공기 제작사가 CS300, CS100 등의 C 시리즈의 항공기 개발 권한 그리고 생산 권한을 에어버스에 매각을 하면서 에어버스가 판매 권한을 모두 가져가면서 기종 이름이 바뀌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 탑승할 8314 항공기는 마지막으로 CS300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한항공에 들어온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이 CS300을 도입한 이유가 그 당시에 평창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표를 약간 좀 구하기 위해서 CS300을 도입했다는 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버스 220 항공기가 생각보다 연료 효율도 너무 좋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항공기가 날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연비가 너무 좋아서 대한항공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엔진 쪽에 좀 이슈가 있어서 대한항공이 매각 처분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전적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매각이 잘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대한항공이 220 항공기를 잘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기는 고도도 약간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선에서 전턴으로 잘 활약하고 있는 220을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국제선에도 조금 투입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5번 게이트, 리모트 게이트를 통해서 버스를 타고 비행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질녘에 탑승하는 항공편이라서 잘하면 비행기에서 노을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고 비행기를 탑승하러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항공의 220-300을 탑승해서 탑승기를 찍게 됨으로써 이제 대한항공의 협동체 중에 탑승기를 찍지 못한 건 321 네오 항공기와 737 맥스 항공기 이렇게 두 종류가 남은 것 같습니다. 321 네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에서는 정말 죽어라 많이 탔는데
대한항공은 단 한 번도 탑승해보지 못해서 조만간 제가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네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제주간 노선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좀 맞춰서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30-300 항공기는 다낭 노선에 탈 겁니다. 1월 달에 탑승 예정 있습니다. 에어버스 330 부산 다낭 노선이고요. 티켓 값이 좀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부산에 언제 대한항공이 광동체를 국제선에 넣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또 티웨이 항공들이 있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에서도 3개의 동남아 노선에 추가적으로 취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타키나발루 노선도 취항하고 하노이 노선 그리고 하나 노선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부산에도 확장을 꽤 하고 있는 티웨이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볼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시아나항공의 330도 한번 탑승을 해보고 싶고 321도 꼭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 탈 일이 많을 것 같네요. 발권 해놓은 것도 꽤 있고 해서. 자, 그러면 오늘 탑승할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22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3, 4분 정도 이동을 하니까 공항 A프론 제일 끝쪽에 주기되어 있는 에어버스 220 항공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에어버스 220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이코노미 단일 구성으로 140석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볼 수 없는 대한항공의 유일의 항공기이고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석이 없는 유일한 대한항공의 올 이코노미 항공기 탑승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33배열이 아니라 23배열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하자마자 창가 자리라서 화장실에 왔고요. 가장 뒤쪽에 있는 화장실에 왔고 에어버스 220-300 항공기의 특징이죠.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는 거. 이렇게 창문을 열면 화장실에서도 바깥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령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깔끔한 화장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테리어 또한 모던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 자리로 왔고요. 오늘 제 자리는 비상구 바로 앞자리의 창가 자리입니다. 헤드레스트는 당연히 위아래로 잘 움직이고 양 날개도 잘 접혀서 머리가 좌우로 넘어가지 않게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좌석 등받이는 넘어가지 않는 좌석 등받이 고정 좌석입니다. 뒤에 비상구가 있기 때문이죠. 좌석 간격은 보잉 737-900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바뀐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해주고요. 에어버스 220-300 항상 말씀드리지만 탑승하시면 세이프티 카드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독사등과 송풍구가 있고요. 개인용 독사등은 잘 작동하고 송풍구도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는 USB-A 타입의 충전용 포트가 있는데 이 충전 포트는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옆에 타신 분들 충전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내리는 형식이고요. 테이블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에는 투입이 안 되고 국내선이나 길어봤자 일본 노선 투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하노이 노선까지 들어갔던 전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모닝캄 잡지 대충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르륵 한번 훑어 넘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모닝캄 잡지만 실려있고 면세품 판매 잡지는 실려있지 않더라고요. 국제선에 투입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220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AVOD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휴대폰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장착하고 들어온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거리 노선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국제선에서 걸리면 단점이라고 해야겠죠. 좌석 간격도 좁고 그렇게 좋은 기능은 아니니까. 왜냐면 휴대폰에 사용을 해야 되고 배터리가 없으면 이 낭패가 되기 때문에 국제선에서 이 항공기가 걸린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장님의 안내방송을 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날개 앞부분에 있는 자리입니다. 엔진음을 잘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한 자리 남았는데 창가 자리 구한 게 기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 안내 방송을 하고 푸시백을 하면서 부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해가 좀 빨리 져서 이륙할 때 노을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비행 중에. 그리고 방향도 노을 지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 될 것 같아서 이륙할 때 잠깐 붉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세워주시고 테이블이 제자리에 있는지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착륙 이제 엔진 시동이 시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좌석 앞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없는 큰 전자기기는 좌석 아래나 기내 선반에 넣어 주십시오. To prepare for takeoff, please return your seat to the upright position. Fold your tray table and fasten your seatbelt securely. Carry-on items and large electronic devices must be stored under the seat or in overhead bins during takeoff and landing. 휴대전화 또는 보조 배터리는 압착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니 좌석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Please make sure electronic devices are stored safely, as they can be damaged or become a fire hazard when compressed. 전자담배와 보조 배터리는 기내 전원을 이용하여 충전하실 수 없으며 좌석 앞 주머니에 넣으시거나 직접 지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해당 물품들이 좌석 틈새로 빠졌을 때는 이륙을 위해서 플랩도 이륙 위치에 갖다 놓고 플라이트 컨트롤도 점검하고 이륙을 위한 준비를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활주로를 향해서 이동하고 조금 있으면 이륙할 것 같습니다. 활주로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기내의 모습입니다. 이걸 찍고 나서 잠시 후에 기내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21 항공기, 321 네오 항공기에 신도세계 적용된 최신형 항공기 호텔리마 8712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보잉 777-300 노멀 항공기, 대한항공에서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여객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 항공기도 타기 위해서 일정을 맞춰보고 있는데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언제 퇴학할지 모르니까 꼭 한번 일정을 맞춰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주로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륙 활주로는 25번 활주로예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부산을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ly fastened. 대한항공을 타면서 어디를 향해서 이륙하겠다라는 안내방송을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되게 신박하게 느껴졌어요. 접근하는 항공기들이 보이고 우리 항공기는 이제 25번 활주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20 항공기에 이륙하는 엔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항공기 진행 방향이 이륙하는 방향이 오늘 25번 활주로에서 이륙했기 때문에 항공기 기수가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앞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발 부산으로 나갈 때 출발 절차를 한라산을 한 바퀴 끼고 돌아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이륙하면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출발 절차를 그렇게 밟아 나가더라고요. 바로 좌측으로 선회를 해서
노을을 잘 볼 수 있게 항공기가 이륙제철에 밟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항공기의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의 기내 엔터테인먼트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에어쇼가 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저번에 에어버스 20을 탔었을 때는 UI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탔을 때는 UI가 모두 업데이트되어서 대한항공의 신규 AVOD에 적용된 신규 UI가 모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기존 AVOD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볼 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를 국제선에서 탈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노래 듣는 정도에서만 그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때는 하노이 노선에도 꽤 투입이 됐었고 괌에도 투입됐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한 3-4시간 정도 노선에 투입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났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없으면 투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항공기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게 좀 트렌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에서 보는 게. 제가 아까 이게 유일하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대한항공의 보잉 737 맥스 항공기도 이런 서비스를 달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용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서 보는 것. 737 맥스 항공기는 한 3시간 정도 가는 노선에도 투입이 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네요. 대한항공의 737 맥스 항공기를 한번 탑승해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의 321 항공기, 321 네오 항공기에도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도입될 때 이게 트렌드였던 걸로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항공기의 무게도 줄어들고 해서 항공사들이 좀 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항공기는 19,000피트 고도에서 안전하게 순항을 하고 있고요. 김해공항에 한 30분 정도 있으면 착륙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에서 주는 국내선 음료 서비스를 한 잔 때리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볼 거는 없을 것 같네요. 쓸데없이 창문 덮개 내리고 올리는 걸 찍고 있는데 다른 협동체 항공기들에 비해서 창문은 월등히 큰 거 맞습니다. 에어버스 220 항공기가 창문이 정말 크긴 크더라고요. 787에 비하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C 타입도 꽂을 수 있는 충전용 포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20V랑 아무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있었는데 220V는 확실하게 충전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C 타입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감귤 주스를 한 잔 받았고요. 대한항공의 콜라가 아닌 감귤 주스를 받았고, 감귤 주스를 한 잔 마시고 한 20분 정도 있으면 김해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항공기의 고도는 벌써 내려가고 있네요. 역시 대한민국의 국내선 정말 짧습니다. 아래쪽은 정말 많은 어선들이 불을 켜놓고 조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잡아온 생선들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겁니다. 기장님의 케빈쿨 Prepare for Landing이라는 방송이 나온 이후로 바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피트에도 거의 다 와가고 해서 조금 있으면 김해공항에 착륙할 것 같네요. 최근 들리는 설에 의하면 김해공항에 착륙할 때 에어부산에 창문 덮개를 내리게 했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일단 제가 탔던 날에는 창문을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딱히 따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고 그냥 평상시와 같이 촬영하지 마라 라는 말은 그 말도 안 했던 것 같네요. 김해공항 군사공항이므로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안내방송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자, 이제 안전벨트 사인이 울리고 김해공항에 접근을 합니다. 1000피트 아래로 내려왔네요. 9,900피트. 자, 3000피트까지 내려와서 김해공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김해공항에 ILS 맞추고 착륙을 할 텐데 오늘의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선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에어버스 220 항공기 좌석 간격이 좁긴 하지만 대한항공에 좀 독특한 항공기를 느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에어버스나 보잉이 아닌 색다른 맛을 느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탑승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돌고래 사운드도 듣기 좋았던 것 같고요. 가격은 대한항공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비스는 저비용 항공사보다는 친절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를 국제선에서 만나면 정말 기겁을 할 것 같네요. 국제선에서 보잉 737-900이랑 900ER 그리고 에어버스 220은 제가 타본 경험으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국내선에서만 열심히 활약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의 모습이 보이면서 김해공항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다대포랑 저쪽 앞쪽으로 남포동 그리고 그 뒤로 부산 서면 시가지 그리고 다 보이는데 부산의 야경이 생각보다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평상시에 착륙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착륙을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부산의 야경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70m 거의 다 내려왔네요. 남은 거리 9km, 5마일, 1800피트. 이제 다대포를 지나서 조금 있으면 울숙도를 지나고 김해공항에 착륙을 할 것 같네요. 접근하는 영상 조금 보여드리고 하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좀 예뻐서 이 부분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넘기실 분은 넘기셔도 좋습니다. 뒤쪽에 착륙하는 영상 속도 줄이는 모습까지 같이 찍고 하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거의 다 줄여서 김해공항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요. 이제 하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으니까 오늘의 탑승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